매주 금요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총선 분석, 그 푸른한국의 전영준 대표님과의 총선 예상 주요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지난번 뭐 선거 때마다 분석을 여론조사 관련 이제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측이 상당히 정확하시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여론조사와 이런 선거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은데 우파 진영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참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이런 점도 같이 보면 좋구나 싶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여쭤보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지금 이제 방송 중입니다. 예, 예, 예. 네. 그 아,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또 어떤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예. 저는 푸른한국닷컴 대표 전영준입니다. 예. 지난 두 주간 이제 우리 앞으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갖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갖고 네. 이번 22대 총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해보는, 추측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총선의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 총선의 결과를 예측을 해 보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번에 총선에 임해야 되고 예.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확한 의석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 이 판세 분석은 좀 할 수 있겠죠. 예. 음. 그래서 다음 21대 총선 보수 이탈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은 네. 결과와 지난 18대 대선과 20대 대선의 그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얼만큼 우리가 이탈을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얻은 게 51.5%, 문재인 후보가 얻은 게 48.03%입니다. 예. 그리고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8.56%, 허경영 후보 0.83%, 기타 보수 후보가 0.18%, 그래서 49.57%를 얻었고요. 네.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83, 심상정 후보가 2.37, 기타 후보가 0.18 해가지고 50.38.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보다 약 한 몇 프로, 한 0.8% 더 얻었죠. 와, 이게 심상정이 아니었으면 질 뻔했네요. 그렇죠. 예. 심상정 표가 이재명한테 갔으면 네. 졌죠. 네. 후보 단일화가 됐다면. 예. 그러면 우리가 21대에서 우리가 얻은 지역 투표를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41.5%, 기타 정당 2.4%, 무소속 3.5%, 토탈 47.4%입니다. 예. 여기 표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 정의당, 기타 정당, 무소속 합하면은 진보 진영이 52.6% 얻었습니다. 지역 투표를. 그러면 우리가 약 한 5% 정도, 네. 약 5% 정도 뺏겼다는 거죠. 과거 이렇게 우리가 18대 대선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 4% 정도, 예. 4.1% 우리가 민주당한테 표를 뺏겼고요. 네. 20대 대선을 비교해 보면 2.17%가 표가 우리가 민주당한테 뺏겼습니다. 예. 그리고 21대 총선 이 득표율이 어떻게 이게 분산이 됐냐면 네. 국민의힘이 41.5%인데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네요. 예. 이게 적은 건 아닌데, 첫째는 기존의 보수 진영에서 약 4%가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역대 총선에서 최고로 많이 얻었어요. 49.9% 민주당이. 네. 그리고 또 유념해야 될 게 무소속, 우리 보수층의 무소속 후보가 나왔죠. 그래서 3.5%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 다 아실 거예요. 홍준표 후보, 권성동 후보, 네. 그다음에 김태호 후보, 또 윤상현 후보. 네. 이렇게 그렇게 얻은 게 이렇게 정도고, 이 기타 정당이 2.4%인데 범진보의 기타 정당
보다 0.6%보다도 우리가 훨씬 많아요. 2.4%. 어,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네. 보수가 분열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지난번 총선 때 보수가 분열이 됐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으로 4.1%간 것도 문제지만 예. 기타 기타 정당들이 2.4%를 뺏어갔어요. 기존의 국민의힘 그 지지를. 근데 이 기타 정당이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초박빙 승부 1몇 프로, 0.5% 차이에서 약 한 7석을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민주당한테 주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보여지는 그 표 중에서 이제 아주 아쉽게 진 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볼까요? 군소정당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네. 군소정당 표를 보면은 예. 저는 지금 화면을 안 보고 있거든요. 예, 나는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군소정당의 표를 우리 보수 군소정당들이 갖고 간 표들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의석을 이루는 데가 약 한 12군데 정도 돼요. 아, 이 선거들이 보수 정당이 분열돼 가지고 민주당한테 빼앗긴 그렇죠.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수 아, 뭐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소속 후보가 뭐 김태우 후보나 윤상현 후보처럼 당선이 됐다면 모르는데 그러네요. 예. 뭐 3% 5% 뭐 이렇게 뺏어가가지고 보수 성향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돼가지고 된 게 약 12군데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대표적인 게 영등포, 서울 영등포 보면은 뭐 혁명당, 민생당, 무소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뭐 그거 다 합하면은 민주당 후보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당시에 무소속이 누가 나왔냐? 이정현 후보가 나왔어요. 아. 새누리당 대표했던 사람. 아, 그러면 이제 보수의 표를 가져갔겠네요. 그렇죠. 잃어버린 예.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산은 사하갑에서는 혁명당 후보가 0.85를 갖고 갔어요.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에 갔으면 50대 50 똑같아지는 와, 거예요. 그랬으면 진짜 그냥 동률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한테 의석수를 잃어버린 거고요. 예. 대전 중구도 우리 전통적인 우리 국민의힘 지지 그 지역인데 네. 여기서 혁명당 후보가 1.51%를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거의 뭐 기계되는 예. 그렇게 요인이 발생됐고 네. 대전 대덕도 마찬가지고 대전 대덕도 혁명당 후보가 나오고 무소속 군소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 거의 뭐 3% 차이밖에 안 났지 않습니까? 예. 또 그다음에 분당도 여기가 분당도 여기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표를 갈라먹었죠. 예. 거의 2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났어요. 네. 원주갑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일 안타까운 데가 이제 그 천안갑이죠. 천안갑. 아. 천안갑은 약 1.6% 이렇게 졌는데 네. 이게 보수 정당이 다 이게 그 때문에 진 거예요. 뭐 혁명당 후보, 우리공화당 후보 이게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다 조금씩 뭐 그게 2.71%인데 네. 이 표 때문에 우리가 의석수를 우리가 뺏겼죠. 민주당한테. 천안병은 이제 민주당에서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거고 공주 부여 청양도 정진석 후보가 거의 뭐 2% 정도 차이로 이겼는데 예. 여기도 무소속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고전을 했습니다. 정진석 후보가. 그리고 아산갑도 마찬가지고 당진은 무소속 후보가 이 보수성의 무소속 후보가 공천에 승복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네. 18.9%를 뺏어갔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청주 서원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보시면 보수 정당 군소 정당 후보가 최소한 7, 8석은 예. 그 민주당한테 넘기는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뭐 보수 정당 우리 군소 정당 애국 정당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의 역할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분들의 공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선거에서만큼은 이제 이게 표를 이렇게 분산시키고 이탈시키는 거는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유권자들이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인데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윤석열 후보 똘똘 뭉쳐서 당선시켰듯이 네. 이번에도 총선에서도 우리가 좀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의힘이 미덥지만은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 표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9% 접전지가 있습니다. 예. 21대 총선 9% 미만 적전지가 있는데 이때 미래통합당이 지역에서 84석, 민주당이 163석을 얻었어요. 근데 이 3% 접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12석을 갖고 갔어요. 아이고.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5% 최소한 5% 접전지까지는 다 우리 터밭이었었어요. 네. 우리 터밭. 그러니까 민주당이 22석 얻었죠.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두를 합하면 한 34석. 네. 34석은 그냥 우리가 민주당한테 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럼 왜 그러냐? 예. 우리가 4.5%가 민주당에 갔고, 예. 그다음에 우리 또끼리 무소속 후보가 나오고 군소정당이 나와가지고 난립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들이 저렇게 많이 갖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는 5%까지, 그러니까 5% 라인까지는 지금 선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석수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34석에다가 84석 얻으면 최소 128, 네. 118, 그다음에 비례대표 한 20석 해가지고 138석은 최소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예. 보면은. 네. 이제 7%선, 9%선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이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분열되면서 예. 잘하면 우리가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갖고 왔던 의석을 우리가 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것도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지금 좀 3% 미만 접전 예, 지역이 맞습니다. 예. 수도권이 꽤 많죠, 그죠? 네. 수도권이 10군데가 됩니다. 5% 지역 접전 지역이 19군데.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접전 지역이 최소 한 19군데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외로 충청권이 지금 접전 지역이 많아요. 예, 맞아요. 충청권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잘 치르려면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충청권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물도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예. 우리가 청년도 좋고 뭐 혁신도 좋지만 멀쩡하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그냥 무조건 배제하고 이렇게 혁신공천이라는 명목으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거는 이번 국민의힘에서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또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영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권도 우리 터밭이지만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5% 미만 접전 지역이 9군데나 돼요.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예. 이게 지난 우리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다 이겼던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영남권도 지금 좀 불안하죠. 네. 예를 들면 공천 갈등이 생긴다든가 예. 뭐 우리가 당내 뭐 분열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영남권도 이탈이 되죠. 특히 부산 경남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탈이 좀 심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공천 관리를 잘해야 되고 최소한 수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충청권과 영남권 공천만 잘 해도 예. 우리가 지난번 총선처럼 그렇게 대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3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22대 총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석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대충 이번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최소 어느 정도는 차지할 수 있고 또 최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대충 이제 알 수 있겠죠. 3번에 예.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그걸 가지고. 네. 이 참 3주 동안 정말로 이렇게 참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분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눈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저번에는 예비 후보자 수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정당 지지도, 90일 전 정당 지지도 갖고 예측을 했을 때도 지난번보다는 정당 지지도가 높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좀 수치를 가지고 좀 의석수를 갖고 좀 쭉 구체적으로 좀 따져봤는데 뭐 굳이 따진다면 어느 정도 따진다면 최소 뭐 130석 이상은 나오지 않겠는가. 예. 만약에 지금 선거를 치른다면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그 가반수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 저는 사람들한테 세미나 가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여당이 변수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변수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변수다. 아. 국민의힘은 예.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안 좋은 이슈가 있어도 이게 고정이다. 이게 네. 고정이고 민주당의 분열에 따라서 우리 의석수가 달라지는 거지. 네.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해서 의석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절대.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하되 우리가 원하는 150석, 160석을 얻으려면 예. 더불어민주당 야권 진영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네.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여론조사 갖고서만 이제 분석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참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또 따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보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료 갖고 봐도 우리가 좀 희망을 네. 걸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우파 분열도 막아야 되는 생각합니다. 거고요. 우파 분열만 좀 우리가 막아. 우리 국민의힘 내부 분열. 네. 이준석 어차피 나간 애들은 빼놓고 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끼리만 애들 똘똘 뭉쳐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전영준 푸른한국 대표님의 이런 분석이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이 3주 동안에 걸친 이런 분석 결과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런 높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게 일단은 객관적인 이런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3%, 5% 이런 접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 한 135석 정도까지는 일단 확보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7%, 9%의 접전까지도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여부는 우파의 분열 그리고 저 좌파의 분열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분열되지 않고 좌파의 분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더 어떻게 보면 난립을 하면 그러면은 이게 7%, 9%의 접전 지역까지도 확보를 해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정한 과반이 가능하겠죠. 또한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이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충청권이다. 그리고 영남권이라고 해서 아무 후보나 내보냈다가는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 주셨고 특히 지난번 총선 때 대략 12개의 지역구에서 보수 후보의 분열로 인해서 선거에서 질 뻔을 한 이런 이제 지표들을 가져와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보수는 이런 상황에서 더 뭉쳐야 되는 거겠죠. 이제 걱정인 거는 이제 혁명당, 이 보수 정당 이제 여기다가 표를 주는 것이 저는 어떤 마음으로서 이렇게 표를 주시는지 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그렇게 해서 지난번 총선 때 분열돼서 대략 한 7, 8곳 정도를 민주당에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우파 진영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것 좋지만 다만 이게 또 선거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다. 선거에서는 저희가 참 보다 현실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제일 또 그렇게 경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이재명 뽑지 말기 위해서 국민의힘 뽑아달라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좀 참 부끄럽지만 자주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실제로 그렇게 우파가 분열돼서 진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함께 염두에 두고 이번 총선 때는
우파가 뭉치고 좌파가 분열되면 그러면 과반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이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그 전영준 대표님의 이 분석에 따르면은 최소 130석에서 과반까지 일단 1당인 거는 충분한 상황이 왔는데 다만 이 정확한 의석수를 이제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3%에서 5% 이런 격전지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9%의 험지로 가서 우리가 이겨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3%, 5%까지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집토끼를 확실하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총선 투표율 해봤자 60%대예요. 국민들 중에서 40%는 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우파 진영에서 정말 뭐 20%, 10%라도 더 데려왔으면은 이 격전지들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파 지지층이 표를 찍으러 투표장에 갈 수 있게끔 지지층의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파의 강력한 이런 지지층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중도층까지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애초에 우파에서 지금 지지를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민주당을 이기겠습니까? 오히려 우파에서 지난번에 40%가 이제 투표장에 안 나갔으니까 그 우파 지지층을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부탁입니다. 제발 총선 투표장에 나와 주세요. 저를 찍어주시면 제가 무조건 기필코 이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거 9% 격전지까지 충분하게. 그러면은 다만 이게 10%, 20% 차이 나는 지역까지는 거기부터는 이 우파 지지층 갖고서는 안 돼요. 중도 그리고 진보층까지도 흡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9%까지의 격전지만큼은 우파 진영의 이런 지지층 확보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과반 이상이 가능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총선 기대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태까지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전국 선거 3번 연달아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우리 지금 3연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겨야, 그래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총선에서 미끄러지면은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다 된 밥을 엎지른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반을 얻을까?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